녹화를 시작합니다. 일단 공유를 좀 해놓고요. 실험 저거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와서 봐야 됩니다. 아니면 왜냐면 이게 문서로 나와야 되니까. 내일 점심시간에 3층으로 금방 와. 금방 한 5분이면 한 5분. 뭐 미리 공부해야 돼요? 아니 뭐 공부할 필요도 있을까? 야, 여기 온라인 클래스 들어왔냐? 들어왔으면 여기 유튜브 올려놓은 거 하나 있거든. 이거 한번 지금 다운해서 한번 봐봐라. 왜? 자, 지금 몇 분이냐? 18분인데 유튜브 올려놓은 게 뭐냐면 톰슨의 응극선 실험에 관련된 그 유튜브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교과서에도 그 응극선 실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응극선 실험을 가지고 톰슨이 제안한 원자 모형이 뭔가 이것을 좀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동영상 이게 이제 요거를 틀면은 이게 나올 수 있으려나 여기에 나올 수 있나? 모르지. 동영상을 일단 올려놨거든요. 여기에 이걸 틀면 요 강의가 지금 막 방출이 될 거냐고. 송출이 되냐 이게. 강의가요? 강의 자체가 나오냐고 계속 나오냐? 나와요. 드셔도 돼요. 틀어도 돼? 그래? 그리고 원래 화면 잠깐 들어가 보세요. 원래 화면 잠깐 들어가 보세요. 어디로? 아닌데? 아까 어디였지? 아까 처음에 이거 했나? 아니야, 보시면 나오잖아. 그래. 잡아라. 이게 이제 전자의 발견 응극선 실험이다. 태구야. 자, 세 번째 실험.
자, 이와 같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했던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구성 입자 중에서 전자라고 하는 입자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가 톰슨은 음극선 실험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는 빛과 같은 선을 발견했어요. 내 말 잘 들어야 돼.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는 빛과 같은 선. 이 빛과 같은 선은 이 음극선의 진로에다가 바람개비를 딱 물체를 갖다 두잖아요. 그러면 뒤쪽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음극선은 직진한다 라고 하는 성질을 먼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음극선은 직진한다. 두 번째, 음극선의 진로에다가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가더라. 그걸 가지고 뭘 알아낼 수 있느냐면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다. 이거 두 번째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음극선의 진로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져요.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진다는 것은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구나 라고 하는 세 가지 사항을 알 수 있어. 자,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을 가지고 있고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이제 방금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고,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톰슨은 그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를 뭐라고 명명을 했느냐? 이러한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를 톰슨은 전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명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여기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기 이제 만약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와 같이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의 어떤 대기가 없어요. 진공 상태의 유리관이죠. 이 전원을 연결하고 빛과 같은 선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굽자석을 가까이 대면 음극선이 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죠. 음극선의 진로에다가 바람개비 설치해봤죠. 아까 바람개비 돌아갔잖아. 그래서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기장을 설치를 해보면요,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을 이용을 해서 톰슨은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 이거를 전자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입자가 전자입니다. 전자.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을 거야. 실험 결과를 토대로 유리 진공관 속에서 흐르는 빛의 성질에 대해 설명해 보자 나와 있어요. 진공관 속에 생긴 빛이 음극에서 나와서 양극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고요. 또 전기장의 영향을 받음으로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음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음전하를 띤 입자, 이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를 톰슨은 전자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런 얘기야. 음전하를 띤 입자를 전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전자의 발견이 나오죠.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톰슨은 진공관 속 음극선, 양극으로 향하는 빛과 같은 선이죠.
자기장과 전기장의 영향으로 휘어지는 것을 관찰하고 이를 전자의 흐름이라고 제안을 했어요. 예? 전자의 흐름이라고. 그래서 이 전자는 1897년에 톰슨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가장 먼저 발견된 원자의 구성 입자가 전자다. 예? 전자. 그래서 음극선 실험 결과를 통해 음극선은 음전하를 띠고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진하는 성질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입니다.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세 가지 음극선 실험. 알겠습니까? 음극선의 진로에 물체를 놓아두면 맞은편에 그림자가 생기고 음극선의 진로에 바람개비를 놔두면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음극선의 진로에 전기장을 설치하면 플러스 극적으로 휘어지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전자는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음전하를 띤 전자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야. 가장 먼저 전자가 발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자를 발견을 해서 톰슨은 어떤 원자 모형을 제안했느냐? 우리가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을 우리가 푸딩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톰슨의 원자 모형 이전에 돌턴의 원자 모형이 있었어요. 돌턴의 원자 모형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아주 작은 입자다. 아니 쇠구슬과 같은 당구공 모양, 쇠구슬 원자 모형을 제안을 했죠. 그 이후에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한 이후에 톰슨이 제안한 원자 모형은 푸딩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뒤에 부분에 나오겠지만 뒤에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돌턴이 제안한 원자 모형은 이처럼 전자가 없어요. 전자가 없고 이 당구공 모형이다 라고 원자 모형의 변천사에서 돌턴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그 다음에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1903년에 실시를 해가지고 그 전자를 발견한 이후에 이 전자, 음전하를 띤 전자가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서로 골고루 섞여 있는 건포도 모형을 제안을 합니다. 건포도 모형. 그리고 이 톰슨 다음에 이 러드퍼드가 톰슨의 원자 모형을 이제 반박을 하죠. 수정을 하죠. 그래서 러드퍼드의 원자 모형은 뭔가? 이건 이제 러드퍼드의 원자 모형은 그 원자 핵을 발견했어요. 러드퍼드는. 그래서 원자 핵이 원자의 중심에 들어있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궤도 없이 숑숑숑 돌고 있는 무궤도 행성 모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드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톰슨이 제안한 원자 모형은 건포도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입자와 서로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건포도 모형이다. 자, 그러면 이 러드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원자 핵을 발견했죠.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전자가 가장 먼저 발견이 됐고 두 번째가 원자 핵이 발견됐어요. 자, 그래서 원자 핵의 발견, 러드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알파 입자가 방출될 수 있는 어떠한 가속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주변을 스크린으로 이렇게 황화 아연 스크린으로 한 다음에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 이렇게 쏘아봤어요. 쏘아봤더니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자,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금박을 통과해서 직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스크린상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 알파 입자들은 요 원자 핵과 약간 비스듬하게 맞으니까 휘어졌어요. 휘어졌다, 일부 알파 입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극소수의 알파 입자들은 반대로 튕겨져 나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뭘 알아낼 수 있느냐? 러드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원자의 정중앙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밀집된 상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부피가 아주 작은 질량이 집중된 입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러드퍼드는 판단을 했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 만약에 알파 입자가 음전하를 띠고 있다면 아마 딱 달라붙어 버릴 거야. 그래서 이제 알파 입자는 이거야. 플러스 전하를 띤 헬륨의 원자 핵이죠. 헬륨의 원자핵을 쐈을 때 만약에 딱 달라붙어 버린다면 휘어지거나 튕겨 나오는 게 없을 거야. 딱 달라붙어서. 그래서 여기 중앙에 있는 여기 보시면 금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금박이니까 금으로 만든 얇은 박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이렇게 직진해 버리죠. 정중앙에서 약간 위쪽에 맞으니까 휘어졌죠. 정중앙에 맞아버리니까 튕겨져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또 얘도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달라붙지 않고 휘어지거나 튕겨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러드퍼드가 이와 같이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금 원자들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밀집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알파 입자가 튕겨 나온다. 그러면 그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를 뭐라고 했느냐? 러드퍼드는 원자 핵이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 핵. 교과서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러드퍼드는 이와 같이 원자 핵을 발견했죠. 1911년 러드퍼드는 강력한 에너지를 갖는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 조각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했죠. 그랬더니 대부분 직진하고 일부는 휘어지고 극소수는 튕겨져 나왔어요. 그래서 러드퍼드의 원자 모형은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위치하고 원자 핵 주위에 음전하를 띤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러드퍼드의 원자 모형을 궤도가 없이 전자들이 숑숑숑 돌고 있는 무궤도 행성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톰슨은 푸딩 모형이었죠. 푸딩. 건포도 모형. 건포도. 그런데 이 전자가 여기 가운데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들만 가득 차 있고 전자는 요 플러스 전하를 띤 요 입자들 주위를 궤도 없이 숑숑숑 돌고 있는 무궤도 행성 모형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원자 핵을 발견한 이후에 원자 모형이 좀 더 진화된 원자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를 발견하는 과정을 잘 봐야 되는데 사실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우리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산란 실험을 했던 러드퍼드와 똑같아요. 러드퍼드와. 그런데 그 전에 이 골드슈타인이라는 친구가 음극에서 그러니까 이 양극에서 음극 쪽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체를 파악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골드슈타인이 양극선을 발견을 했는데 이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가 양성자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은 그 러드포드죠. 러드포드. 그래서 이처럼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을 발견을 했어요. 골드슈타인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 그걸 양극선이라고 이제 그 실체를 밝히고 그 입자가 양성자라고 그 명명한 친구는 러드포드죠. 어떻게 보면 러드포드가 골드슈타인의 어떤 그 업적을 가로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양극선은요 이렇게 진로를 잘 봐야 돼요. 양극판에서 음극판 쪽으로 이동합니다. 알겠어요? 요게 양극선입니다.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는 게 양극선이죠. 반대로 음극선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 거예요? 고전압을 걸어주면 음극선은 반대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향하죠. 이게 음극선이죠. 양극선은 양극에서 음극으로 향한다니까. 이렇게 음극선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렇게 향하게, 이게 음극선이고 요놈은 음극선, 그죠? 요거는 양극선이죠. 그래서 이 양극선을 발견을 한 사람은 골드슈타인, 그리고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가 양성자다라고 명명한 사람은 러더포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양성자를 발견했어요. 골드슈타인의 업적을 가로채서 러드포드는 양극선, 즉 수소 원자 핵, 이걸 양성자의 흐름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 발견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의 구성 입자인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중성자를 발견한 친구는 제임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죠. 그래서 이 체드윅은 베릴륨 원자에게 알파 입자를 충돌을 시켜봤더니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발견했죠. 그러면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를 뭐라고 하느냐? 중성자라고 이름을 붙였겠지. 그래서 중성자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요. 어떻게 표시한다고? 중성자는 01N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1번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발견된 순서와 각 입자의 전기적 성질을 비교해 보자. 가장 먼저 전자가 발견됐죠. 그 다음에 러드포드의 원자 핵, 러드포드의 양성자, 체드윅의 중성자 순으로 발견을 했고요. 전자는 양극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고 있었고,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음극 쪽으로 향했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지만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러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한번 정리해 보면 가운데 원자의 정중앙이죠. 잠실 운동장의 축구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잠실 운동장의 축구공처럼 생긴 게 원자 핵이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숑숑숑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로 표시한 것은 양성자, 그 다음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성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자를 구성한 입자의 성질,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므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만약에 상대적으로 양성자가 많으면 양이온,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으면 음이온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 또 하나,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과 거의 같습니다. 이유는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아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 질량의 187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과 거의 같다. 우리가 이제 원자와 원자 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자는 잠실 운동장, 원자 핵은 축구공 이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하지만 있을 거 다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불교 용어로도 이렇게 표현하죠.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텅텅 비어 있지만 있을 것 다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원자는 잠실 운동장이라고 비유하고 원자 핵은 잠실 운동장 정중앙의 축구공이라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과 거의 같다.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다는 것 꼭 알아두십시오.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하고 똑같다. 자, 원자 핵 속의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정하여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질량수라는 게 있어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해서 질량수로 한다 라고 하는 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원자를 표시할 때 여기 A는 X라는 원자의 A는 질량수를 의미하고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한 것이다 라고 알아주시고, X라는 원소의 원자는 Z라는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 Z는 원자 번호하고 양성자 수가 같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이코르 전자 수, 정기적인 중성, 예? 이렇게 원자 번호 이코르 양성자 수 이코르 전자 수가 같아. 이거를 중성 원자다 이래. 중성 원자. 그 다음에 이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잖아요. 양성자 수를 빼면 중성자 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 3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원자 번호 13번, 질량수 27인 알루미늄입니다. 이 알루미늄의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전자 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양성자 수 13개잖아요. 질량수가 27이기 때문에 중성자 수는 14개죠. 전자 수도 13개죠. 왜냐하면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는 같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위원소라고 있어요. 동위원소,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서로 다른 원소죠. 이 동위원소의 특징은 뭐냐?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그런데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화학적 성질은 같아. 우리가 이제 수소의 동위원소는 몇 가지가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것들이 서로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다. 이렇게 질량수가 달라요. 원자 번호는 같아요. 양성자 수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르잖아요. 염소도 마찬가지고요. 염소도 질량수 35짜리, 질량수 37짜리가 있어요. 자, 지금 교과서에도 이렇게 수소의 동위원소가 세 가지 나와 있어. 그냥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그럼 이러한 이 동위원소가 존재할 때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해요. 염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자, 염소는 이렇게 질량수 35짜리, 질량수 37짜리가 있어요. 얘가 자연계 75%를 차지해요. 얘는 25%를 차지해요. 그런데 여기 질량수가 이 염소 원자량은 34.966이거든요. 그 질량수가 원자량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34.966을 안 쓰고 이 염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할 때는 그냥 질량수를 그대로 대입해버려요. 질량수 곱하기 존재 비율, 질량수 곱하기 존재 비율을 해서 염소의 평균 원자량 35.5를 계산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이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질량수인데 그냥 요건 탄소와 비교했을 때 탄소는 원자량이 10이지만 탄소와 비교했을 때 얘의 원자량은 34.966이거든요. 이 34.966은 요 질량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대로 갖다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확인 4번 봅시다.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붕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붕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10짜리가 원자량 10짜리가 100분의 19.9, 원자량 11짜리가 100분의 80.1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곱해서 더해주면 붕소의 평균 원자량은 10.8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화적인 부분을 한번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게 4분의 3이 있고요. 75%. 요게 4분의 25%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 CL2라고 하는 분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가 35, 35가 만나면 질량수 70인 CL2가 만들어지고 35, 37짜리가 만나면 질량수 72인 CL2가 만들어지고 37, 37짜리가 만나면 질량수 74인 CL2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면 이러한 분자의 존재 비율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 분자의 존재 비율은 2의 4분의 3과 4분의 1을 서로 더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돼요. 제곱을 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16분의 9, 2AB 16분의 6, B의 제곱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자의 존재 비율을 계산해낼 수 있어요. 이거 약간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자의 존재 비율은 원자의 존재 비율이 여기 하나는 4분의 3이죠. 75%. 하나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해라. 더한 다음에 제곱을 해라. 제곱을 해야만이 분자가 나온다. CL2 분자. CL2 분자. 그래서 존재 비율이 이렇게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계산해라.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수학에서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70짜리는 16분의 9가 존재하고 72짜리는 16분의 6이 존재하고 74짜리는 16분의 1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념 정리. 원자를 구성한 입자의 발견 순서. 자, 전자 가장 먼저 발견,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발견자 이름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톰슨, 러더포드, 체드윅 이래요. 그래서 물론 양성자가 발견되기 전에 이 골드슈타인이라는 친구가 조금 영향을 줬겠지만 그 골드슈타인은 양극선만 발견을 했고 양극선의 어떤 정체를
알아내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러드퍼드가 골드슈타인의 어떤 그 실험을 가지고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양성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이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개념 정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의 중심에 밀집되어 있고 원자핵을 이루며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존재하죠. 그래서 아주 축구공만큼의 크기이지만 잠실 운동장에 놓여 있는 축구공만큼의 크기이지만 질량이 거기에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질량이 아주 적은 전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개념 정리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아직은 보의 원자 모형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원자 모형들이 이제 나오게 됐다. 원자 모형의 변천사를 보면 1803년 돌턴, 이 전자가 발견되지 않는 상태죠. 이 돌턴 시대는. 그러면 이제 전자가 발견되지도 않고 원자핵도 발견 안 됐으니까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작은 공과 같다라고 이제 원자 모형을 제안했겠지. 이것이 바로 당구공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가 발견이 됐어요. 톰슨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톰슨은 어떤 원자 모형을 제안했느냐, 전자들이 마치 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 속에 골고루 이렇게 박혀 있는 건포도 모형의 원자 모형을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아니다, 러드퍼드는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는 가운데 중앙에 모여 있다. 중앙에 모여 있고 전자는 그 주변을 궤도 없이 숑숑숑 돌고 있는 무궤도 행성 모형의 전자 모형,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보의 원자 모형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3명의 과학자가 제안한 원자 모형들을 잘 살펴보시고 각각의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돌턴은 당구공 모형, 톰슨은 건포도 모형, 러더퍼드는 무궤도, 또는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궤도가 없으니까 전자 혹성 모형. 그 다음에 톰슨을 갖다가 이제 건포도가 아니라 푸딩 모형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돌턴은 쇠구슬 모형, 공과 같다. 예? 그래서 이 돌턴, 톰슨, 러더퍼드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보하고 현재 원자 모형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배운 내용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가장 먼저 발견된 입자가 전자고,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정의를 내렸고, 두 번째는 원자핵의 발견인데 러드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슈타인의 양극선 실험을 이용을 해서 똑같은 과학자 러드퍼드가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가 양성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정의를 내렸죠. 네? 그래서 양성자는 이제 이렇게 수소의 원자핵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X라는 원소를 표현할 때 이런 거 꼭 알아줘야 돼요. X라는 원소가 있으면 여기 A, B가 있다. B는 뭘 의미하고 A는 뭘 의미하는, 이런 것들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미 그 원자를 구성한 입자들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2-1을 가지고 또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들 다시 한번 꼭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확인 4번, 이 붕소의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원래는 원자량을 사용해야 되지만 질량수가 원자량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알았냐? 대답이 없어. 쫑가는 식. 최승빈인가? 미스터 최? 자고 있구만요. 자, 돌턴의 한계. 돌턴은 톰슨의 응극선 실험 결과를 설명이 불가능했고요. 톰슨의 한계. 러드퍼드의 알파자 산란 실험 결과를 설명 불가능했습니다. 러드퍼드의 한계. 수소의 선스펙트럼 설명이 불가해서 보호가 등장을 했죠. 보호도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원자 모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기로 할게요.